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숨겨졌지만 세상 밖에 나온 피해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탁월한 피해자, 과가람 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꼭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인데요. 대체 왜 그가 자신을 탁월한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왜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피해자는 7번째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그가 유별난 사람이거나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페이지를 읽고 나면 그가 왜 탁월한 피해자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일면식 없는 사람의 스토킹,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진행한 팟캐스트와 신문 기사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곽 기자 이름과 직장, 직책을 명시한 제목으로 곽 기자를 성적으로 대상한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수차례 올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와 낫 같은 흉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은 채널에 올렸고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춤추는 영상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곽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너 같은 엘리트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국가적 손해이니까 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으라." 이런 메일을 보내기도 했대요. 곽 기자가 이를 무시하자 자기 유튜브 채널에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에게 정자 기증을 제안한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여러 건 올리기도 해요. 게다가 곽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 소설을 이름 한 글자만 바꾸고 직업, 직장, 나이, 고향 출신 학교까지 다 같게 해서 누구나 곽 기자임을 알 수 있게 만든 이 음란 소설을 블로그에 게시해 놓고 그 게시물 주소를 조선닷컴 기사 댓글에 달아서 유저들에게 읽어보라 이렇게까지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곽 기자는 이걸 2021년에 인지하고 처음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했대요.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적 의무라고도 생각을 했대요. 아마 이렇게 긴 싸움이 될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겠죠.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까지 힘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그리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일 거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나 큰일이야?' 라고 공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소가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서 주변의 반응도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사람들 중에는 "네가 가해자보다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직업이나 자원이 더 많잖아. 그런데 네가 걔보다 약자야?"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오히려 가해자보다 질문을 더 많이 받는 건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팟캐스트를 발단으로 시작된 온라인 스토킹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지원을 요청하자 회사 측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회사가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과가람 씨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과가람 씨의 안전에 무슨 차이가 있죠? 과가람 씨가 소송을 계속하는 바람에 가해자를 자극해서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는 르포르타주, 잠입 취재로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릴 거란 명목 아래 이 현실을 버티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가해자의 숱한 가해보다 주변에서 외면하는 이 현실이 더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법 체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가해자가 곽 기자를 협박한 이 보복 협박 혐의가 불송치된 사례예요. 편지에 음란물을 직접 그려 넣어 보내고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의 음란 행위를 묘사한 글까지 적어 보냈고요. 영치금을 달라고 협박하는 내용도 보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1년 5개월 동안 보냈다고 해요. 곽 기자에게도 곽 기자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모두 합쳐서 15통의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복 협박으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뭐였냐라고 봤을 때 우선 피해자가 보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래요.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보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불송치가 됐다고 해요. 참 황당하죠. 이 수사관이 곽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법률상 협박이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공포를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곽아람 씨 진술 조서를 보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곽 기자가 답합니다. 제가 공포를 느끼는지 아닌지는 제 감정인데 그걸 왜 수사관님이 정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사실. 내 감정은 사실 나만 아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편지로 사무실로 배달되는 흰 봉투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서신 제안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돌아온 답변은 수용자의 권리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답을 해요. 일련의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가해자의 서신 검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때 곽 기자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언론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냐고. 그리고 또 하나 황당했던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곽 기자가 5차 사건 1심을 준비하면서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려고 해요. 탄원서는 이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곽 기자가 담당 판사 이름을 알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법조인 정보 사이트에 그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동명이인이 2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60년대생, 한 명은 80년대생. 거의 10살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곽 기자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 문장이고 단어고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연락을 했대요. 이 법원에 같은 이름 판사님이 2분 계시던데 제 사건 담당은 어느 분이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직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과가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탄원서는 판사님께 드리는 편지인데 제가 편지를 쓰는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생년월일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라고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누군지 알 권리조차 없다는 게 지독한 현실을 보여주는 면목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물리적인 무언가를 한 건 아니지 않냐고. 그때 이 곽 기자는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제가 만일 출소한 피고인의 손에 살해당하면 검찰이 그때는 책임을 질 것인가요? 사법기관이 그때는 책임질 것인가요? 처음엔 그가 신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명백히 완벽한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호해 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을 건데 갈수록 그 믿음은 처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책은 피해자가 쓴 책이라고 하기에는 무거운 책이지 않고요. 피해자의 책치고는 의외로 꽤 유머러스합니다.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이다 보니 읽기도 편하고요. 왜 과가람 기자가 자기를 탁월한 피해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내겐 미약하나마 자력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가해자가 서신 검열 조치를 받도록 했고 편지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그럴 수 없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나는 분명 빚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이른바 탁월한 피해자로서 나의 일이었다고. 자신은 자원이 있는 피해자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자기에게 의무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어떤 누구도 탁월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조금 다른 피해자들보다 낫다. 빚을 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갸륵한 피해자였던 거죠.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자원이 없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대요. 그러면서 탁월한 피해자인 나마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 일이 정치인 당신들의 일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해요. 부록에는 형사 사건에서 알면 좋은 법률 용어들을 정리하고 사건 일지도 정리되어 있어요. 그 일지를 보면 이건
과가람 기자가 르포타주로 잠입 취재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는 피해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가 자기 사건을 견디는 방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자라는 직업을 방패 삼아 자기 사건을 취재하듯 기록하는 것. 2024년 3월 6일 처음 과가람 기자님을 만났는데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을 집필하고서 인터뷰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는 꽤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 꽤나 날카로웠던 제 역할에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어차피 나 아니면 다 남이에요. 피해자는 공신력이 없다. 사람들은 피해를 공공재로 알아요." 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진짜 거의 끝날 뻔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일이 발생합니다. 곽 기자의 3-4차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해자에게 고작 2 년을 구형했어요. 가해자가 스토킹 재범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 3범에 명예훼손 3범인데 2 년.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이 검찰이 공소장에 형법 제35 조 누범 가중법조를 누락한 거예요. 누범이면 형량 상한선이 2 배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빼고 공소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곽 기자는 변호사와 함께 이 법리 검토를 마치고 나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검찰에 진정서를 보냈어요. 공소장 적용 법조 누락에 대한 피해자 진정서. 그런데 검찰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곽 기자는 이 한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한 방송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 소식이 들어가자마자 검찰이 이 법조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났고 변론 재개 신청을 제출하고 전자발찌 부착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곽 기자가 의견서를 낸 게 4월 1일이고 검찰이 움직인 게 4월 15일. 정확히 2주 만에 일어난 일인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기자님 책에 꼭 넣어야 된다고. 이미 마감을 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꼭 넣어야 된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통하지 않았던 게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순간에 해결되는 이 사회가 명확하게 밝혀진 맥락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피해자는 공신력이 없다. 이거는 피해자가 힘들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현실의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의 형량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란 걸요. 곽 기자가 끝까지 싸운 건 가해자를 몇 년 더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일이 누락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기록되는 것, 그게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곽 기자는 부모님께도 사건을 알리지 못했었어요. 책에 이렇게 적기도 했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늙은 부모님의 여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이 책을 씀으로써 결국 부모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더 버티지 못해 죄송하다. 곽 기자가 부모님에게 자기 사건을 처음 알리는 방식이 이 책의 출간으로부터였던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이 곽 기자가 피해로 고통받을 때 상담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상위 1%의 피해자라는 거. 이런 저도 힘든데 대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버티는 건가요?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과감한 기자만큼 탁월한 피해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에게 제가 있다면 멋있는 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모든 페이지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 사회의 지독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이다. 정말 저도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다 살피지 못했던 감정들을 너무 세밀하게 서술해 놓았더라고요. 책을 수차례 써온 작가여서인지 제가 그때 헤아리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 서술해 놓으니까 읽는 내내 제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스템이란 피해자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딱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목까지 건져주는 그런 설계돼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이런 맥락도 참 정말 세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운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가 추천사에 적은 문장으로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재판이란 무대. 피해자는 에티켓을 지키며 바라만 봐야 하는 관객일 뿐이다. 사법 체계는 피해자를 다가오는 순간 피하고 싶은 미세먼지 같은 존재로 대한다. 사회는 가해자와 멀어질 거라 피해자를 위로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매일 가해자들과 나란히 걷고 있다. 저자 가가람 기자와의 인연은 내 피해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도 이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견딜까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내가 본 가장 탁월하고 멋진 피해자였고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라도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이 그의 한숨과 입술에 무게를 덜어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는 피해자의 우려를 착각이라 재단하지 않길 바란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가해자와 싸우고 있지 않다. 피해를 방관한 사회와 시스템을 향해 다른 이들 목까지 돌을 던질 뿐이다. 어디에서도 온전히 설명받지 못했던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